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가까운 세월을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은 단 한 사람, 바로 전 시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고 제 마음을 산산조각냈으며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 길고 험했던 세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치 오래 묵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갇혀있던 기억과 감정을 하나씩 꺼내는 기분으로 말이죠.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남의 땅을 조금 빌려 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자라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분들이었고 저와 오빠 그리고 남동생은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29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3살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시댁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을 가진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기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집안도, 형편도, 직업도 남편 쪽이 훨씬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자식 셋을 키워낸 제 부모님을 존경한다며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와 혼수까지 모두 시아버지가 준비해 주셨고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죠. 시어머니도 결혼 초반에는 나름대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반찬을 싸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주셨죠. 결혼 후 2년쯤 지나 딸을 낳고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꾸리며 매일이 행복했죠. 그때는 정말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 자식을 두었는데 제 남편 외에 시동생과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둘이 제각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시동생은 사업을 한다며 시댁에 손을 벌렸다가 번번이 실패했고 시누이는 시동생이 받은 만큼 꼭 받아내려고 악착같이 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늘 들어주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여러 번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징징거리는 걸 귀여워하며 웃었고 그게 결국 자식들을 망치는 길이라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동생이나 시누이의 문제들이 제 가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주진 않았다는 겁니다.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계속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저는 이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8년 차, 그 평화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퇴근이 늦어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힘들어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이유를 물었을 때 남편은 상처 주는 말만 던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고 아이 앞에서만 웃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 저는 혹시나 우리 사이를 걱정해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저와 살기 싫다고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저 제가 지겹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한 말도 아니고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들은 것이 더 큰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선언받는 건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어머님께 그렇게 말했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남녀 사이 마음이 변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니? 그냥 내가 지겨워졌다더라.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고 내가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난다더구나.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 같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저를 보는 것조차 싫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좋다. 재산분할은 제대로 해줄 테니 소민이는 우리가 맡아 키우겠다. 환경이 훨씬 좋잖니. 그 순간 저는 숨겨왔던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의 친절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필요할 때 쓰려고 둘은 포장지였는지 헷갈렸습니다. 아이까지 빼앗겠다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민이는 절대 못 드려요. 돌아가 주세요. 지금은 더 같이 있으면 정말 감정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기다렸지만 그는 여느 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죠. 그런데 새벽녘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대화 내용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응, 잘 들어갔어. 애엄마는 자느라 내가 들어온 것도 몰라. 아줌마 같은 꼴이 아주 꼴 보기 싫더라. 엄마가 오늘 이혼 얘기 꺼냈으니까 금방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변한 이유, 시어머니의 이혼 권유 모두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전신을 타고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연한 척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혼합시다. 제 말에 남편은 놀라기보다 오히려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새 보금자리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그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돈으로 사람을 써서 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를 맡긴 이가 사진과 녹음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벌써 반년 가까이 한 여자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여자를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더군요. 그 말에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고 단정한 여자와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엄마보다 집안도 좋고 예쁘고 어리지. 이게 다 엄마 덕이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런 인연 못 만났을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제 결혼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모든 답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눈물로만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기엔 그들이 너무 뻔뻔했으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외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씌워졌던 순진한 며느리라는 껍질을 벗고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제 싸움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이 뭐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그 여자를 시어머니가 직접 소개했다는 것, 그리고 제게 아이까지 빼앗으려 했던 말까지. 시아버지는 제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냐? 네 애를 낳아준 아내를 이렇게 배신하고도 숨쉬고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마침 남편이 퇴근 후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다가가 손에 잡히는 대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며 호통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인간도 아니다. 감히 내 애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남편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처음엔 시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잠자코 있더니 이내 저를 향해 이를 갈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데려다 좋을 것도 없더니.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님과 남편이 평생 불행하기만을 바랄 겁니다. 저한테 해주신 말과 행동들,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오늘 제 말이 떠오를 때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 문을 나서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시간을 버리지 않겠다고. 남편은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시댁에서 지내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있었습니다. 바로 7살 난 딸 소민이의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딸을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훨씬 잘 키울 수 있다. 교육이든 환경이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풍족하게 줄 수 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당장 안정된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제 욕심만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게 옳은 건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시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미운 마음과는 별개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소민이를 끔찍이 아끼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뒤 시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이 내 상처를 다 씻어줄 순 없겠지만 못난 아비로서 사과하는 마음이다. 받아다오. 저는 끝내 그 돈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해 살기 시작했고 대형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따라 한 달에 2번 소민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오히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게 자랐습니다. 다만 남편은 아이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끔 만난 딸은 투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새로 결혼한 아줌마랑 살고 그 아줌마가 나랑 살기 싫다니까 거의 안 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지만 다행히 아이는 크게 상처받은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망과 분노를 품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 원망의 화살은 뜻밖의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혼한 지 8회쯤 지나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차분해 묘한 예감이 들었는데 그 예감은 곧 사실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이유는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가슴속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시댁 사람들과는 다시는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제게 늘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주셨던 분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인사만큼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싸늘한 시선들이 저를 훑었습니다. 전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그의 곁에 앉아있던 상간녀는 제게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길 왜 왔대? 올 자격이라도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굳힌 채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조문을 마친 뒤 곧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세월은 다시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혼한 지 어느덧 15해가 되었고 소민이는 22살의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착하고 성실한 어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이 보여줬던 이기적인 모습은 전혀 닮지 않았죠. 그만큼 시어머니가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믿기 힘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아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말이 다 맞았어. 자식 때문에 불행해질 거라는 말. 내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당한 일들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세 자식이 하나같이 재산을 요구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건물을 팔아 대부분을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발길조차 끊겼고 명절에도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놈들 막아주던 내 시아버지가 없으니 전부 달려들더구나. 돈만 가져가고 나는 버려졌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안타까움이 들더라도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번 문전박대했지만 시어머니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5번째로 찾아온 시어머니 곁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소민이. 딸이 직접 시어머니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진절머리가 났지만 딸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둘 순 없어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진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딸이 제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꼭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 그냥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소민아, 엄마는 듣고 싶지 않아. 지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알잖아.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폐암이야.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됐대. 나이도 많고 늦게 발견돼서 수술도 치료도 못한대. 그냥 약 하다 먹으며 버티고 있을 뿐이야.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해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저를 그렇게 여러 번 찾아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저는 순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탁이라니. 저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건물 팔고 자식들에게 돈 나눠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일부는 손대지 않고 숨겨뒀어. 그 돈은 원래 소민이 줄 생각이었어. 금액이 꽤 크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면 그놈들이 알아채고 달려들 테니 지금껏 안 줬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 그 돈을 물려주려고 해. 내가 옆에서 소민이를 지켜줬으면 한다. 혹시라도 그놈들이 알게 되면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에 저는 얼어붙은 듯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였다는 건가. 옆에서 듣고 있던 소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 마지막 부탁이라는데 그냥 들어주면 안 돼? 나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여전히 제 속에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 동안 시어머니가 소민이를 사랑으로 키운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원망을 끝까지 붙잡을지 아니면 딸을 위해서라도 한 발 물러설지.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국 전화를 걸어 소민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가자. 내가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날 시어머니 앞에 선 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제 딸을 이렇게 키워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폐암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받으며 힘겹게 웃었고 예전처럼 제게 시금치 나물과 육전을 해줄까 묻더군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한 조각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소민이가 분위기를 풀려고 애쓰는 덕에 가끔은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점점 쇠약해졌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최대한 밝은 얼굴을 보이려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찾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남편도 시누이도 시동생도 병원에 함께 가자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 집 문을 두드리는 건 저와 소민이뿐이었죠.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넉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벽 소민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진아, 소민이 미안하다. 너희 둘을 떨어뜨려 놓고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부디 두 사람 떨어지지 말고 잘 살아라. 소민이, 잘 부탁한다. 내가 다 못 갚은 죄값 다음 생에서라도 꼭 갚을게.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의 마지막을 다른 자식도 아닌 제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소민이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그 여자는 빈소가 차려진 집 한나절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왜 마지막까지 제게 손을 내밀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숨겨뒀던 재산이 소민이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금액은 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안 전 남편과 그의 형제들은 길길이 날뛰더니 결국 소송까지 걸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었기에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맞서 싸운 끝에 우리는 결국 승소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법원을 나서던 전 남편 앞을 막아서서 저는 말했습니다. 너 정말 한심하다. 여자한테 눈이 멀어 내 엄마도 버리고 내 자식 돈까지 탐내다니. 너랑 이혼할 때 내 엄마한테 했던 말 기억하지? 그 말 그대로 너한테 돌려줄게. 돈 보고 붙어있던 그 여자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아? 돈 떨어지고 내가 아프면 누구보다 먼저 널 버릴 거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소민이가 차갑게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아빠, 평생 할머니한테 미안해하면서 사세요. 난 아빠 같은 어른 안 될 거예요. 내가 아는 어른 중에 아빠가 제일 최악이에요.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얼어붙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소민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나 필요할 때 쓰라며 저는 오직 제 월급으로 생활을 꾸렸습니다. 이제 소민이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아빠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지만 혹시나 그가 언젠가 모든 걸 잃고 찾아오면 이렇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싫지만 돌봐주긴 할 거야.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평생 날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 자식이니까 대신 단단히 한 소리 할 거야. 사람 보는 눈 그렇게 없으니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산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곳에서는 부디 편히 쉬세요. 소민이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 후로도 우리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했고 소민이는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졸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매일이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예전처럼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가라앉아 있진 않았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니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시금치가 싱싱하게 놓여 있는 걸 보면 새아가 이거 좋아하지? 하며 웃던 얼굴이 떠오르고 명절 무렵이 되면 예전처럼 북적이는 시댁 풍경이 아닌 병실에서 힘겹게 웃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묘하게 쓰라리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소민이는 가끔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 대학 입학했을 때 엄청 좋아했었잖아. 그때 사진 아직도 내 방에 있어. 나중에 집 따로 구하면 그 사진 꼭 걸어 놓을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그 사진을 보며 딸이 시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기억해 주겠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시어머니 얘기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떠올리는 것조차 싫었을 이야기가 이제는 딸과 나누는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남는 건 결국 기억 속의 따뜻한 조각들이라는 걸. 물론 전 남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기심과 무책임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이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먼 과거의 일부로만 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소민이가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전부입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소민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잘 버티고 있고요. 이제 더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속삭이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웃음도 눈물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 마음을 옥죄는 원망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소민이가 자신의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그녀 곁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할머니가 물려준 강인함과 엄마가 지켜온 사랑을 모두 가진 아이야.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살아. 그 말이야말로 시어머니와 제가 딸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산이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아닌 마음의 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움 속에선 절대 피어날 수 없는 따뜻함,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존엄함이야말로 소민이가 평생 품고 가야 할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며 발목 잡히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남긴 수많은 상처와 아픔도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고 딸을 지켜내게 한 힘이었으니까요. 살아온 세월이 어땠든 앞으로의 날들은 제 선택과 제 의지로 채워갈 겁니다. 언젠가 소민이가 제게 이렇게 말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엄마, 나도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겠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렇게 저는 오늘도 딸과 함께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시어머니도 바라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남은 이 마음이 이제는 제 삶의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